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지철원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회사에서 사회공헌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 대상으로 한 그 금융투자 교육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주 동안 4차례에 걸쳐서 100세 시대 생애설계와 자산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 첫 시간은 적립기, 둘째 시간은 소학기, 셋째 시간은 인출기, 돈을 꺼내 쓰는 시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심화학습, 그래서 금융상품 분석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적립기. 적립기는 조금 젊을 때를 적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을 또는 뭐 재테크라고도 부르는 이 과정을 처음에 이제 입문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니어 TV의 주 시청자들이 조금 연세가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따라 하셔도 괜찮고요. 늦은 건 없거든요. 시작이 반이니까.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적립기는 약간 젊은 시기, 돈은 별로 쌓아놓은 것이 없지만 앞으로 일할 시간이 많이 남은 이런 시기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뭐 동학개미운동, 뭐 서학개미운동 이래가지고 개인들도 막 투자를 하는 이런 붐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그래서 상당히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조금 불안한 감정 또는 약간의 아쉬운 감정도 있는데요. 자꾸만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원금이 얼마 있으면 이자만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요 계산을 제가 간단히 해본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계산인데요. 한번 또 보시면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월 100만 원 이자만 꺼내 쓰는데 월 100만 원. 이게요, 한때는 은행 이자가 연 12%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어이없을 정도로 높은 거죠. 그죠? 네. 네. 그때는요, 단돈 1억만 있으면은 이자만 꺼내 쓰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 예. 정말 꿈만 같은. 근데 이게 이자가 절반 6%로 떨어지면서 6%도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금리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원금이 2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3%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제 기억력이 안 좋은데 기억이 납니다. 3%. 그럼 4억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1.5.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였거든요. 1%대는 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1년 예금 이자율이 뭐 은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가 안 되거든요. 0.75라고 본다고 하면 원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16억. 예. 내 집이 뭐 10억, 뭐 20억 이러신 분들이 있어도 현금으로 16억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굉장히 거금입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현찰로 16억을 들고 한 달에 100만 원밖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 100만 원 이자가 작은 건 아니지만 사실 원금에 비하면은 너무 하찮죠. 예.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은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다. 변치 않고 그다음에 언제나 확실하고 날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도표를 보시면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100만 원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원금이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보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금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금도 일종의 투자고요.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금리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보세요. 12에서 6으로 떨어지니까 1억이 2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6%나 떨어졌으니까. 절반이지만 6%나 떨어졌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5에서 0.75로 떨어졌을 때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사실은 0.75밖에 안 떨어진 거거든요. 1%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필요한 원금이 8억에서 16억으로 껑충 뜁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라고 하는 이 상품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필요한 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걸 제가 포인트를 2개 적어 놓은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표를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 은행에 두는 것이 이제는 이자가 16억 있어야 한 달 이자 100만 원. 물론 원금은 남지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 이자로는 먹고 살기가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고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다 주식하는 이렇게 붐이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주식시장이 좋고 뭐 주식시장만 좋았나요? 뭐 작년, 재작년 생각해 보면요. 뭐 부동산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또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금값도요. 예, 국제 금시세를 보면요. 트로이 온스라고 하는 단위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2,000 넘어갔어요. 예, 사상 최대 값을 넘어갔고요. 뭐 석유도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떨어졌다가 그게 막 $20도 안 됐던 게 지금 막 $60, 막 $70 근처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코로나 와서 그 패닉이 일어났을 때 사셨으면은 3배 된 거예요. 예, 그런 이게 전체적으로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막 찍어내고 뭐 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는데 그 돈이 생활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경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런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만한 자산들 자산 시장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투자가 이렇게 붐이 되는데 저는 그냥 지금 좋으니까 지금은 좋죠. 작년에는 뭘 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사도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다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투자는 절대 안 해. 투자는 도박이야. 이게 극과 극을 가는 건데 사실은 제가 염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투자는요. 리스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보세요.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위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 돼요. 근데 저걸 자꾸만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저는 그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해버리면 사실은 리스크는 그냥 우리말로도 리스크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 아래 보시면은 위험은 옆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danger. 네, 저게 위험이거든요. 저게 어떻게 다르냐?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투자할 때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투자할 때 리스크가 있다는 건 내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런 게 리스크예요. 네. 그리고 뭐 자녀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연륜도 있으신가 경험도 있으실 텐데 살면서 도전 안 하고 살 수 있었나요? 네. 하고 싶지는 않죠. 사실은 도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앉아서 이렇게 월세 받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부자여서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보통 사람들은 중산층 서민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섭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뭔가 꼭 그 금융상품뿐만이 아니고요. 인생도 그래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한 사람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잘 살아요. 뭔가 하다가 좀 어떤 때는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코피도 나고 그러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자녀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 정립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젊을 때 저 도전을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복지부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속이 타죠. 리스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저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데 굳이 번역하자고 하면 불확실성, 변동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는 도전의 대상.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기회와 위기.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야누스와 같죠. 위험은 데인저. 저게 뭐예요? 혹시 자녀분들 오토바이 이런 거 위험하죠. 하지 말라 그러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거 타는 사람 치고 성한 사람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저런 거는요. 도전해봤자 도전해서 뭐예요? 좀 기분은 좋겠죠.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 타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뒤에 태우고 다니면 근데 그게 결국은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고고요.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가급적이면은 뭐 젊을 때 잠깐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런 거는 대비가 필요해요. 저런 거 대비하는 금융상품이 뭐 있어요? 보험류죠. 그렇죠.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종류의 뭐 투자 상품도 있고 보험 상품도 있고 뭐 파생 상품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뒷시간에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언제나 다 좋지도 않고요. 또 언제는 뭐 세상이 다 끝나고 가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지만 또 가지고 있으면 또 이게 오르는 게 이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 자산을 잘 우량한 자산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말은 쉬운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30년 전에 뭐 삼성전자를 사놨으면. 근데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성공할지 안 할지 누가 알아요. 네.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 나라에서 반도체를 한다 그러는데 반도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예요.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게 그런 우량 자산을 고르는 그 눈을 이게 연세가 드시면 점점 그게 눈이 생겨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경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세 드신 분이 투자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저는 뭐 그래프를 가지고 뭐 예측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프, 장기 그래프를 좀 몇 개 보여드리면서 그럼 어떤 게 우량 자산인가, 어떤 자산을 골라야 되는가. 이 장기 그래프를 보면요. 그게 조금 인사이트라고 하죠. 통찰력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10년짜리 그래프거든요. 2011년부터 2021년 10년. 네. 그 가로축을 보시면 1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S&P 500이라고 하는 지수의 그래프인데요. 이 S&P 500이라고 하는 지수가 미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500개. 그걸 모은 거를 그래서 S&P 50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우량한 회사들이죠. 우량한 회사들 500개의 평균치예요. 네, 주가 평균치. 그걸 보시면 어때요? 네, 저런 그래프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2011년에 내가 저거 샀으면은 몇 배 된 거예요. 예, 네, 그러게요. 저기 제가 뭐 대충만 봐도 3천 얼마 됐으니까 3배 훨씬 넘었네요. 네, 저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거든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물론 저기 보시면요. 변동성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렇죠. 뚝뚝 떨어질 때. 저기 보시면은 저기 그렇죠. 최근에 깊이 파인 게 아마 코로나 작년 2월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럴 때도 조금 파여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냥 가지고 있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었으면 지금 3배 되신 거예요. 우상향을. 저걸 찾는 게. 저게 과거 그래프를 보면은 아유 내가 저걸 왜 안 샀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저런 자산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걸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자산을 사셔야 되고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좀 약 올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어떨까요? 10년 그래프를 보면. 한번 제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가서 10년짜리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그 코스피 지수 이 그래프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조금 저거보다는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경향이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기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평평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작년엔 근데 그게 많이 올라서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자산이 USD, US 달러 투자하기도 합니다. 네. 재작년, 작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뭐 갖가지 방법이 달러를 직접 사시기도 하고 네. 근데 뭐 또 뭐 그 달러 예금 뭐 이런 거 하시기도 하고 네. 달러도 투자라는데 그럼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투자 대상인데 그래프 10년짜리 그래프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아까 S&P 500하고 비교하시면은 조금 양상이 좀 다르죠. 이거를 굳이 우긴다고 하면은 뭐 사실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뭐 어떤 분이 이거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눈에는요, 저 그래프는 그냥 뭐랄까요, 한 1,300원에서 1,100원에서 글쎄요, 한 1,000원? 1,000원에서 한 1,3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박스권에 있다 그러죠.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저런 자산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대상은 아니죠. 물론 저도 가끔 가다가 달러 자산을 이렇게 조금 사둘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1,000원에서 1달러가
1,000원에서 1,3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100원 정도 내려가면 좀 싸니까 좀 사뒀다가 1,200원쯤 가면은 그래도 한 10% 올랐으니까 조금 이익 보고 뭐 이렇게 제가 운용할 수는 있겠죠. 또 다른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뭘까요? 좀 이제 관심이 생기시죠? 우리가 다 운전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배우자가 운전하든지 이제 집에서 차 한 대씩 가지고 계시니까 이 WTI는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요, 이 WTI는요, 어떠세요? 이게 10년 그래프인데. 그냥 안 사는 게 낫죠. 완전 손해요.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석유값이 뭐 저기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1리터에 휘발유가 얼마 정도 하던가요? 1,500원. 그렇죠. 잘 아시네요. 사실 그 가격을 잘 안다는 거는요. 대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괜찮겠다 이런 계산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뭐 내가 이거에 석유는 잘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아까 달러와 마찬가지로 석유라는 게 그렇다고 1,000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뭐 제가 뭐 러프하게 대충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글쎄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1,000원 가까이 뚫리진 않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것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한 1,200원 정도 되면 사서 한 1,500원 넘으면 팔고 뭐 이런. 그렇지만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그래프가 어때요?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이런 내가 잘 아는 가격이 있으면요, 그걸 유심히 봐두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내가 직접 저런 걸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금을 사거나 뭐 이런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는 뭐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판다거나. 근데 이런 자산들이 내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서는 한번 거치는 것인데 이게 간접 투자. 보통 이제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 이 펀드라고 하는 상품이 됩니다. 펀드는 전문가한테 돈을 맡기고 전문가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주식을 사고 저 주식을 사고 샀다 팔았다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한꺼번에 삼성전자 주식만 다 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은 한 10%만 사고 현대차 주식도 한 5% 사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기 때문에 주식의 장점은 주식은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아무리 우량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그 펀드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일단 우리보다 조금 더 안다는 이런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뭐 주식형 펀드라고 해도 뭐 40개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그 주식을 모아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아도 뭐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10%만 크게 넘어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20% 넘어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복이 이렇게 심한 게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펀드는 참 그 다양한 아까 제가 뭐 금도 말씀드리고 뭐 석유도 말씀드리고 달러도 말씀드리고 주식도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각가지 종류의 자산들을 모두 다 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집 한 채 서울이 뭐 요즘 아파트 한 채 다 10억 넘어갔다면서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요 1,000원만 있어도 그 펀드를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액수가 작으니까 뭐 2배 뛰어도 1,000원밖에 못 버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 간접 투자를 잘 이용하시면은 특히 초보 투자자일 때는 간접 투자를 이용하시다가 이걸 하시다 보면 조금씩 늘거든요. 그럼 뭐 나중에 직접 투자로 넘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해보고 싶은 이런 욕구가 내가 펀드 매니저보다 더 잘해 뭐 이런 용기가 생기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기가 그 사람들은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뛰어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2020년 9월에 작년 9월이죠. 뭐 저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뭐 이거 수익률이 좋다 이런 뭐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 펀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종류의 펀드들이 어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는지 요 같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2020년 9월 달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펀드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주식 파생형 펀드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이름이 붙은 펀드들은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펀드들이에요. 네, 리스크가 뭔지는 그래도 대충은 알고 계시죠.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보세요. 네, 벌 때는, 수익이 날 때는 뭐 6개월 만에 막 101%.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6개월 전에 1억을 미국 첫 번째 그 펀드에 넣어놨으면은 6개월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2억이 된 거예요. 수익만 1억이 난 거예요. 그게 수익률 100%예요. 예.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은 뭐 쟁쟁하죠. 6개월에 뭐 또는 1년에 뭐 10년에. 예. 예. 그렇죠. 작년 9월에는 어떤 펀드들, 저기 첫 번째 보면 헬스케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예. 바이오주, 뭐 이런 거, 제약주. 그죠. 그래서 이런 펀드들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좋으니까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저 정도 기복을, 변동성을, 리스크를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그걸 보고 가입하셔야 돼요. 이게 좋을 땐 이런데, 이게 안 좋을 땐 마이너스 50%. 1억 넣었는데 6개월 해보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남고, 그걸 갖다가 잘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당장 이게 좋다. 이게 맨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많이 버는 거는 잃을 때도 크게 잃거든요. 주식 파생형 펀드는 이렇다. 그다음에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뭐 1년 가지고 있어봤자 제일 좋은, 수익률이 제일 좋은 펀드들 제가 7개를 리스트업 해놨는데, 보시면은 제일 좋아봤자 1년에 19%, 20%가 안 되네요. 아까에 비하면은 아까 6개월 만에 100%는 뭐 1년 단위로 따지면은 뭐 정말 200%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 건 리스크가 작아요. 예. 수익이 날 때도 크게 안 나지만 잃을 때도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일단 잘 알고 가서 이제 뭐 가입하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맞게. 자, 제가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제일 밑에 거 보세요. 삼성, 인도 어쩌고. 저기 보시면 6개월 수익률은 11%. 1년으로 따져도 근데 5%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 다음에 3년으로 따지니까 마이너스 20%. 저렇게 변동성이 커요. 네. 저게 주식 파생형 펀드의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엔 또 인도 펀드가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저도 그때 그 직전에 사가지고 저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사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 가지고 있었더니 지금은 그거 다 메꾸고 플러스 30%로 바뀌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특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여기 채권형 펀드는요, 6개월보다 1년이 좋고요, 1년보다 3년이 좋아요. 네.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얌전하게, 기울기는 급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용돈 정도 펀드 생각해야겠다. 그렇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펀드를, 그래서 펀드 자체가 30개, 40개, 몇 개 이렇게 되는 그 주식이나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이 포트폴리오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눠 담겨 있는 상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펀드를 가지고 주식형 100% 다 살 게 아니고, 아까 인도 펀드는 하면 안 돼 이랬잖아요. 저도 사실은 인도가 굉장히 뭐 믿음직한 나라는 아니지만 왜 가지고 있냐면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돈, 제 전 재산을 다 거기다 놓고 마이너스 20% 가져갔으면 제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가입을 하실 때 펀드를 한 가지만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주식으로 나눠져 있는 펀드지만, 그것도 또 채권형도 좀 뭐 한 10% 사고, 인도 주식형 펀드도 10% 사고, 뭐 미국 주식형 펀드도 10% 사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하시라. 요즘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자산 배분인 것 같아요. 투자 업계에서 자산 배분을 하시라. 네. 자산 배분은 언제 좋습니까? 저는 자산 배분을 잘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런 이론을 아니까.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요, 저는 자산 배분을 너무 잘 해놔서 다른 사람들은 막 정말 막 50%, 100% 벌 때 저는 그렇게까지 못 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은요, 많이 벌기 위한 이 전략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벌 때도 뭐 나는 조금 덜 벌지만 잃을 때도 난 좀 잘 지켜보겠다.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딸 때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만약에 펀드를 여러 개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기가 좀 나는 불편하다. 나는 잘 모르겠다. 고르기도 힘들고 그러시다. 사실 아주 초보일 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펀드 이름을 잘 보시면은 대충 그 펀드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아까 뭐 주식형, 채권형 이런 걸 보시면서 고르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 펀드는 뭐 멀티 에셋 인컴 펀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펀드들은 보통 이런 전략이에요. 여러 자산을 섞어서 가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또 돼 있는데 멀티 에셋, 멀티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컴 펀드. 인컴이라고 하는 건 수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보시면은 여기 고금리 해외 채권.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자가 나와요. 네. 예금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배당주, 배당이 있어요. 배당금이라는 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에 한 뭐 많이 주는 데는 2에서 3% 정도 매년 이렇게 배당금을 줘요. 그런 주식들. 그다음에 대안 투자 자산, 뭐 부동산 투자 또는 뭐 우선주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대안 투자, 뭐 부동산 중에 요즘 뭐 리츠 월세 받는 거 이런 것도 인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주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현금 흐름이 생기는 뭔가 나오는 이런 자산들에 투자하는 게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멀티 에셋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인컴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가지고 계시면 여러 펀드를 섞어서 가지고 있는 효과를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뭐 보시면은 연 5에서 9% 정도 안정적인 뭐 크게 벌진 못하지만 그런 투자 수익 목표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금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세금 얘기는 인출기에 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인출기는 어떤 때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으는 시기세요? 꺼내 쓰는 시기세요? 아직은 모으시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한참 더 모으셔야 돼요. 워낙 오래 살기 때문에 모으는 거를 빨리 끝내시면은 큰일 나요.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평생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출기에 이제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생각도 약간 둔해지고 치매도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꺼내 쓰기만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죠? 또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활동하실 때가 좋은 건데, 이 세금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꺼냈을 때는. 왜냐면 어떻게 꺼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15%가 붙기도 하고 세금이 3% 붙기도 해요. 자, 100만 원 꺼냈었는데 15% 붙으면 15만 원 내야 돼요. 3% 붙는 사람은 3만 원만 내면 돼요. 자, 수익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출기에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투자의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세금이 없는 것도 있고요. 특히 주식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주식은요,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데 아까 제가 배당이 1년에 그 주식 가격이 한 많아봤자 2%, 3%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2%, 3%에 15.4% 떼봤자 너무 미미해서 뭐 진짜 뭐 없는 거라고 비과세라고 보셔도 돼요. 주식이 근데 만약에 수익이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이 100만 원 났어요. 세금이 없어요. 양도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저게 합법, 누가 뭐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식형 펀드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세금이 없어요. 그 반면 같은 펀드인데 채권형 펀드 또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고 해외 주식, 인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또는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은 15.4%를 과세해요. 그래서 저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 떼고 나중에 난 몰랐는데 세금 다 내고 나니까 또는 저게 15.4로 끝나면 괜찮은데 종합과세가 뭔지 아시죠? 1년에 내가 수익을 2천만 원 이상 내면요. 누진율이 적용돼요. 15.4%가 아니고 내가 번 다른 소득에 저소득까지 얹어가지고 누진율이 적용돼요. 전기요금이 왜 무서워요? 누진세. 맞아요. 자, 노후는요. 하루아침에 준비가 안 돼요.
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젊은 사람들은 노후가 안 올 거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그렇죠. 당연한 거.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안 올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들도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은 급해요. 알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준비해야 된다고 알아요. 근데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국민연금 평생 내셨잖아요. 근데 평생 내고 받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나마 근데 평생 냈기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만큼 노후라는 게 이 준비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 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제일 그래서 기본이 되는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제일 믿는 게 뭐예요? 그 연금 중에서도 뭐예요? 예, 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신가요? 예,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예. 공무원연금이 참 좋죠. 예, 공무원연금 가입했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대로 가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요 직장을 다니면은 퇴직금이 아니고 요즘은 퇴직연금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퇴직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아봤자 100만 원 이 정도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40만 원. 예. 어휴 많이 받으시네. 부럽습니다. 저희 세대는 조금 더 제가 70년생인데 조금 더 예. 그래서 국민연금만 가지고 14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만을 살기에는 좀 부족하시죠. 예. 국민연금은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거의 최고로 받고 계시는 건데 예. 원래 국민연금은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목에 풀칠할 정도 이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라 그러면 화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퇴직연금. 저도 이제 퇴직연금 이렇게 불어나는 재미로 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로 국민연금에 얹어서 받으면은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쓰시면은 예 맞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거 하시면 좋아요.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 건데 저는 저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거 절대 안 놓칩니다. 1년에 700만 원까지 만 50세가 넘으면요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로 한도를 늘려주셨어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저런 거는 뭐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하시고요. 저거는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늙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저게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경우 저는 저 세 개가 다 준비되는 굉장히 행복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뭐 저보다 좀 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 세 개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게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연금들이에요. 셋 다 보시면 아시겠죠. 30년 또는 뭐 40년 넣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세 개, 주택연금, 직시연금, 뭐 농지연금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저런 걸 제가 권하기도 하고요. 연금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품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익률만 생각하잖아요. 모을 때는 특히 빨리 이제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걸 찾기 마련인데 이게 점점점 특히 이제 인출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연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 뭐라 그래요? 흥미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흥미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예금과 연금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연금은 수익률과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예금을 원금 1억 원을 가지고 3.0%의 이자율로 통장에 넣어놓고 매달 50만 원, 52만 원씩 끝냈으면 20년간 쓸 수 있거든요. 20년 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0년간 조금 적게 쓰지만 좀 길게 받자. 이렇게 하면 39만 원씩 매달 39만 원씩 30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저분들이요. 예금을 목돈을 예치해 두시고 이렇게 야금야금 꺼내 쓰시는 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불안하대요. 왜냐면 내 목숨을 내가 모르거든요. 평균 수명이 지금 여성분들은 한 86세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평균 수명일 뿐이에요. 내가 언제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워요. 84세 되셨는데 돈은 이제 30만 원밖에 안 남고 아직 건강하면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저게 이제 종신형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 중에는요 기간이 정해진 연금도 있고요.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살아계신 동안 계속 줍니다 이런 연금이 있어요. 이게 종신연금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종신형 연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물론 저거는 좀 시점이나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계산해 보실 때는 가입하신 그 금융회사에 물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저 계산했을 때 3% 넣고 계산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계산이 되더라고요. 65세부터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 근데 50만 원이면은 글쎄요, 20년보다는 조금 2만 원 적고, 그죠? 30년간 나눠받는 것보다는 좀 11만 원 정도 많고. 근데 연금을 받을 때는 액수에 관련 없이 이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득이 생기는. 그게 연금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79세까지, 65세부터 79세까지 받으면 총액이 9천만 원. 89세까지 살면 1억 5천. 99세,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것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억 천. 1억 두고 2억 천 받았으니까 저번은 굉장히 이득이 됐죠.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사실은 그 뒤를 내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뒤를 이렇게 그 대비해 놓는 것도 좀 필요해요. 세제택 상품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연금 저축이라는 거 얘기했는데 바로 요거예요. 제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1년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액수가 지금 저기 보시면은 연봉이 5,500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치면요. 오른쪽에 퇴직연금 IRP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5,500 이하인 분들은 115만 원까지 바로 돌려받습니다. 700만 원은 냈는데 115만 원 돌려받으면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돈은 585만 원 들어갔고 근데 정부에서 115만 원을 더해서 700만 원을 적립해 줬다. 이런 상품이 있으면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매년 저 한도를 꼬박꼬박 채워서 집어넣습니다. 저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뒤에도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연금저축은 한도가 400. 퇴직연금은 한도가 700. 퇴직연금 IRP에만 700만 원을 다 넣어도 되고요. 연금저축에 400. IRP에 300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 50세를 넘으셨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이렇게 해서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또는 뭐 IRP에 900을 다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앉아 계신 분들께도 권해드리고요. 자제분들한테 585만 원만 네가 내면은 정부에서 115만 원 더 채워서 700만 원 넣어준다. 저거 안 넣을 이유가 없다. 돈 벌기 시작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한번 보세요. 뭐 저는 이거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엑셀 차트로 그런 거예요. 뭐 수익률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펀드. 저는 그 연금저축 중에 펀드도 있고 보험도 있거든요.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인저,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모으는 수단으로, 축적하는 수단은 썩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중에서도 펀드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평균 수익률을 봐도 그 위에 있거든요. 6%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요. 한 저기 1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얼마 되는지 그려놨는데 30년쯤 되면은 연금 저축 펀드의 6%에 30년쯤 되면은 5억 8천, 5억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펀드라고 하더라도요. 일반 펀드 6% 수익이 나도 얼마요? 4억 천. 이 정도로 위력적이에요. 이게 세제 혜택. ISA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은데 순서는 연금저축이나 IRP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가 훨씬 커요. 이 ISA는 조금 그 혜택이 세금 혜택을 좀 주는데 거기 200에서 400 정도를 그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좀 그래서 조금 그 혜택이 좀 적은 편이라서 순서는 연금저축 IRP 먼저. 그 다음에 ISA. 다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적립기. 그러니까 한참 지금 재산이 쌓여있지 않고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 같은 거는 뭐 또는 전세 자금 이런 것도 젊은 사람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부모한테 대출하거나 그럼 참 좋은데 은행에 대출하거나. 그래서 이 갚아나가는 것. 상환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산관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조금 설명드릴게요. 돈을 꿔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뭐 대출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원금 만기 일시상환은요 이자만 내요.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밑에 주황색인가 저 붉은색으로 나온 부분을 보면 그 이자예요. 이자를 매달 41만 6천 원씩. 저게 어떻게 되는 조건이냐면요. 1억 원을 5%의 이율로 10년간 빌리는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매달 이자를 41만 원 정도 내시고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 갚아야 돼요. 근데 10년 동안 이자를 낸 게 합쳐보면 5천만 원이거든요. 1억 과 가지고 이자만 5천만 원.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런 분이 만기가 됐을 때 원금 1억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럴 거면 진작 갚았지. 그래서 대부분 저런 경우에는요. 다시 대출을 일으킵니다. 저분은 평생 이자만 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자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 어쩔 수 없이 꾸더라도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자만 5천만 원. 두 번째 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합쳐서 일정하게. 그래서 이자는 원금이 대출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자는 조금씩 줄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나중에 그 줄어든 이자만큼 원금을 더 많이 갚아나가는 방식. 그렇지만 두 개 합치면 일정하죠. 네. 그래서 매달 106만 원씩 갚으시면요. 만기가 되면 원금도 다 갚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이자 부분을 한번 제가 다 합산해 보니까요. 10년 동안 2,700만 원 이자로 낸 겁니다. 네. 첫 번째보다는 거의 절반가량 줄였죠. 세 번째 방법은요. 원금 균등상환이에요.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나가요. 이자는 점점 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첫 달에는 125만 원 갚아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점점 줄어서 나중엔 마지막 달에는 83만 원까지 줄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는 이자만 합쳐봤을 때, 저 주황색 부분만 합쳐봤을 때 10년 동안 이자를 얼마 냈느냐 합산해보니까 2,500만 원. 제일 적죠. 네, 그래서 갚는 게 좀 힘든 방식이 3번이지만 제일 이자는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이자는 적게 낸다. 대출할 때는 저는 두 번째나 세 번째면 제일 좋고요. 네. 제가 약속한 시간을 딱 맞춰서 끝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기, 자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